당신은 아주 어릴 적 흙을 만지며 놀던 그 시절의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비가 내린 뒤에 올라오는 짙은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꽃의 향기 말입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 야스나야 폴리아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영지에도 그런 가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1828년 그 평화로운 숲의 빈터에서 훗날 전 세계를 문장으로 뒤흔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프 톨스토이. 이름만 들어도 이염이 느껴지는 데문호이지만 그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겪는 아픔과 지독한 그리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러시아어로 밝은 숲의 빈터라는 참 예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레프에게 그곳은 온통 초록빛과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찬 마법 같은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소년의 가슴을 시리게 했던 커다란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공작 부인이 레프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레프는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늘 어머니가 앉아 있었을 법한 낡은 의자에 몸을 파묻곤 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낡은 종이 냄새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듬어 찾던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레프에게 어머니는 닿을 수 없는 완벽한 빛이었고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오히려 그에게 타인의 슬픔을 예민하게 읽어내는 따뜻한 눈동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린 레프에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큰형 니콜라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은 동생들에게 형은 아주 특별한 비밀을 속삭였지요. 얘들아, 숲속 어딘가에 작은 초록색 지팡이가 묻혀 있단다. 그 지팡이에는 세상의 모든 미움을 멈추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비밀의 주문이 새겨져 있지. 이 순수한 이야기는 레프의 영혼에 아주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언젠가 그 지팡이를 찾아내어 온 세상을 눈물 없는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무고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숲에도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다정했던 아버지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지요. 차가운 흙이 아버지의 관 위로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소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련이 레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 된 레프는 카잔으로 이사를 가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따분한 강의실보다는 철학책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화려한 귀족의 옷과 세련된 언어들이 과연 진짜 내 모습일까?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백장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학이 아니라 내일 먹을 빵입니다. 라는 농민들의 차가운 반응에 그는 좌절했습니다. 낮에는 성자처럼 농민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도시로 나가 도박과 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에 지독한 혐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천사의 날개짓과 악마의 발톱이 공존하는 자기 내면의 전쟁터를 그는 한 줄의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레프는 그 괴로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안락한 둥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화려한 외출복 대신 튼튼한 장화를 챙기고 생과 사가 교차하는 전쟁터인 카프카스로 형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마차가 출발하며 먼지를 일으킬 때 그는 마지막으로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숲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찾으려 했던 그 초록색 지팡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직감했을 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지팡이는 안락한 숲속이 아니라 더 거칠고 험한 세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당신도 가끔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누르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어린 톨스토이가 느꼈던 그 고독과 결핍, 그리고 변화를 향한 간절한 갈망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연기 자욱한 전장으로 향하며 위대한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어린 시절 숲속에 묻어두었던 당신만의 초록색 지팡이가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그 주문을 당신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잊고 사셨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톨스토이의 치열한 삶이 그 답을 하나씩 들려줄 테니까요. 이 위대한 방랑의 다음 여정, 그가 전쟁터에서 마주한 삶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인 1851년의 봄, 23살의 청년 레프도 꼭 그런 마음으로 덜컹거리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차의 작은 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그가 머물던 러시아 평원의 눅눅한 숲 냄새를 지우고 저 멀리 만년설이 쌓인 카프카스 산맥의 알싸한 공기를 실어왔지요. 그는 화려한 사교계에서의 허영과 도박판에서 겪은 비참한 패배, 그리고 무엇보다 못난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살아남을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최전방 포병 부대로 향하면서도 그는 오히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죽음의 땅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살아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카프카스의 거친 땅은 도련님처럼 자라온 레프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승리의 행진 같은 건 없었고 대신 지독한 갈증과 흙먼지, 그리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귀족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프랑스어 대신 병사들의 투박한 입담을 배웠고 비단 장갑 대신 거친 대포를 만지며 손바닥에 단단한 굳은 살을 박아 넣었지요. 어느 맑은 밤, 은하수가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서 홀로 도초를 서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것일까? 그는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오늘 마시는 물 한 모금과 오늘 마주하는 별빛 하나를 눈물겹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색의 시간도 잠시 1854년 크림 전쟁이 터지자 그는 진짜 지옥이라 불리던 세바스토폴 요새로 향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참호 안은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서 레프는 보았습니다. 훈장을 꿈꾸며 용감하게 돌진하던 청년이 한순간에 차가운 고깃덩어리로 변하는 모습과 죽어가는 병사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은 황제가 아니라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이 참혹한 사륙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대포 소리가 고막을 찢고 전우들이 신음하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릎 위에 널빤지 하나를 올리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귀족도 평민도 아군도 적군도 그저 고통받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그 무거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가 쓴 글이 세상에 나오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제조차 감동하여 이 재능 있는 청년을 당장 위험한 곳에서 빼내라고 명령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톨스토이는 그 영광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쓴 이 글이 죽어간 병사들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 라는 지독한 허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메멘토 모리,
즉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문장을 가슴에 새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의 미세한 심리나 서툰 첫사랑의 설렘 같은 작고 소중한 삶의 조각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치열한 경쟁과 관계의 아픔도 어쩌면 톨스토이가 참호 속에서 마주했던 그 절실함과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생명의 불꽃을 발견했던 그처럼 당신의 힘겨운 오늘 속에서도 분명히 빛나는 진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래프는 펜을 든 전사가 되어 인간의 욕망과 사랑을 그려낼 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서재로 그의 삶의 가장 큰 빛이자 그림자가 될 여인 소피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만남은 톨스토이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을까요? 이어서는 톨스토이 생애 가장 찬란했던 15년, 그리고 인류의 보물이라 불리는 걸작들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은데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인가요? 방랑하던 청년 톨스토이에게도 마침내 그런 봄날 같은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1862년의 가을, 34살의 래프는 드디어 자신의 거친 영혼을 눕힐 안식처를 찾았지요. 그 안식처의 이름은 소피아, 겨우 18살이었던 생기 넘치는 소녀였습니다. 래프는 소피아에게 청혼하며 아주 특별하고도 잔인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을 그녀에게 건네며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지요. 소피아는 밤을 새워 그 눈물 어린 기록들을 읽었고 결국 그 고뇌하는 영혼을 온전히 품기로 결심합니다. 결혼 후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달콤한 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래프는 새벽 일찍 일어나 숲을 산책하고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재로 향했지요. 그 평화로운 서재에서 인류의 보물이라 불리는 전쟁과 평화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위대한 걸작 뒤에 아내 소피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엔 타자기도 없던 시절이라 래프가 휘갈겨 쓴 난해한 원고를 소피아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했지요. 그 방대한 분량의 전쟁과 평화를 그녀는 무려 7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썼다고 합니다. 촛불 아래에서 잉크가 묻은 손가락 끝이 딱딱하게 굳어갈 때까지 그녀는 남편의 천재성을 세상에 내놓는 그 고된 노동을 사랑으로 견뎌냈습니다. 래프 역시 이 시기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이란 큰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안나 카레니나까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섰을 때 래프는 문득 펜을 멈추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의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내일 찾아올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허무함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는 방 안의 모든 밧줄을 치워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목을 맬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지요. 세상은 그를 성공한 천재라 불렀지만 그의 영혼은 안락한 울타리를 넘어 캄캄한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살면서 문득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졌는데도 속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참 편했을 텐데 톨스토이라는 남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백작의 옷을 벗어던지고 낡은 구두를 수선하며 진짜 삶의 의미를 묻는 고독한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찬란했던 15년의 여름은 가고 이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춥고도
치열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학의 황좌에서 스스로 내려온 이 위대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치열한 영혼의 전쟁,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당신과 함께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서 모든 이들의 박수를 받을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이루었는데 정작 내 안의 영혼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기이한 순간 말입니다. 1870년대 중반 불멸의 걸작 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해가던 톨스토이의 서재가 바로 그랬습니다. 창밖으로 전 세계 숭배자들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 정작 문을 잠근 노 작가는 지독한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었지요. 그는 소설 속 주인공 안나를 차가운 기차 바퀴 아래로 밀어 넣었지만 정작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작가인 레프 자신이었던 겁니다. 건강한 몸과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평생을 쓰고도 남을 거대한 재산까지 가졌는데 레프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며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아가리에 삼켜질 한낱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서재에 앉아 있으면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관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집 안의 모든 밧줄을 치워버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줄에 목을 매고 싶어질까봐 무서웠던 것이지요. 산책을 나갈 때도 사냥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총구가 자신의 입안으로 향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소설을 한 장 더 쓴들 훗날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그가 발견한 한 줄기 빛은 의외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흙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름 없는 농부들이었지요. 그들은 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통장에 돈이 쌓여 있지도 않았지만 레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백장님, 죽음이 뭐가 무섭습니까? 다 하늘의 이치대로 가는 건데요. 라고 웃는 그들의 투박한 얼굴에서 레프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진짜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곧장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백작의 구두 대신 자신이 직접 가죽을 꿰매어 만든 투박한 장화를 신고 농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낫지를 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 변화는 아내 소피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저작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남편의 선언 앞에 가족을 지켜야 했던 아내의 마음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톨스토이의 이 처절한 몸부림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어쩌면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최면에 빠져 진짜 소중한 영혼의 부름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톨스토이는 그 안락함을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비로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제 그는 화려한 백작이 아니라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손에 든 고독한 구도자가 되어 당신에게 다시 길을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정말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서 문득 이 모든 것이 가짜처럼 느껴져 마음이 울렁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왠지 모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1880년대의 모스크바는 귀족들의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굶주린 이들의 신음이 공존하던 기묘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50살을 넘긴 데무노 톨스토이는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부유한 모습,
잘 가꾸어진 수염과 값비싼 외투를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이다. 나는 다른 이들의 눈물 위에 내 안락함을 세운 기생충일 뿐이다. 그는 결국 서재의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다리는 소설을 쓰는 대신 자신의 영혼을 피 흘리게 할 잔인하도록 정직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글, 참회록이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고 도박을 했으며 방탕하게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믿지도 않는 것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포장해 세상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반성했지요. 당신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는 전쟁과 평화 같은 위대한 명작들조차 배부른 자들의 유의일 뿐이라며 차갑게 냉소했습니다. 그는 이제 글자라는 허상을 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뜻밖에도 구두수선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백작이자 세계 최고의 작가가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 자중 냄새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투박하고 큰 손은 펜을 쥐는 것보다 송곳을 쥐는 것을 훨씬 더 힘들어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고 가죽을 자르다 손가락에 피가 흘러도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아내 소피아가 방으로 들어와 당신은 미쳤어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가죽 조각들과 씨름하는 거죠? 라고 소리를 질러도 레프는 대답 대신 묵묵히 실을 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문장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정직하게 꿰맨 구두 한 켤레는 사람의 발을 확실히 지켜준다는 그 소박한 진리를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변화가 가져온 지독한 고독입니다. 그는 고기도 먹지 않기로 했고 식탁 위에는 투박한 호밀빵과 묽은 채소 수프 그리고 맹물 한 잔만이 놓였습니다. 가족들이 화려한 요리를 먹을 때 덱작인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죽을 떠먹는 기묘한 풍경이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일상이 되었지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미친 노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든 낡은 장화를 신고 길길을 걸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장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지요. 당신에게 톨스토이의 이 극단적인 변화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혹시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껍데기를 얻기 위해 정작 소중한 생명의 숨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톨스토이는 이제 소설가가 아니라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고독한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리를 외치면 외칠수록 그의 집안은 저작권을 지키려는 아내와의 전쟁터로 변해갔지요. 이 비극적인 갈등은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집어삼킬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혹시 수선해야 할 낡은 구두 같은 진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제 톨스토이는 국가와 교회의 권위에 맞서며 외로운 성자로 거듭나는 마지막 길을 준비하려 합니다. 평생을 몸담아온 공동체나 믿었던 곳으로부터 갑자기 당신은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며 내쫓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아마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에 몸을 떨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1901년의 러시아 겨울, 이른을 넘긴 노인 메프 톨스토이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그를 영구히 쫓아낸다는 이른바 파문을 공식적으로 선고한 것이지요. 당시 러시아에서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잃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고 명운이 구원받을 길조차 막혔다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성자가 아닌 악마의 대변인이라 수군거렸고 성당의 종소리는 그를 저주하기 위해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서슬 퍼런 선고를 신문으로 읽은 래프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창밖에 눈 덮인 숲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드디어 자신을 억누르던 마지막 가식의 옷을 벗어 던진 것 같은 묘한 자유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강력한 교회의 권위와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을까요? 그는 화려한 금색 돔과 사제들의 비단 옷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위선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권력자들의 폭력에는 축복을 내리는 교회의 모습이 그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예수의 진짜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는 펜을 들어 교회에 보낼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떠나 진리로 가고자 할 뿐이다. 하나님은 거대한 성당 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눈동자 속에 계신 분이다. 래프의 이 서슬퍼런 진심은 국경을 넘어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에 있던 젊은 인도인 변호사 마하트마 간디가 그의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직 사랑과 비폭력만이 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톨스토이의 생각은 훗날 인도를 독립시킨 거대한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작은 숲속 서재에서 뿌린 비폭력의 씨앗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말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성자로 추앙받을수록 정작 그의 집안은 더 처참한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아내 소피아는 남편의 책이 금지로 묶여 재산을 몰수당할까봐 밤잠을 설쳤고 래프는 자신의 모든 저작권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아내가 자신의 일기를 몰래 훔쳐보는 것을 발견했을 때 노인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집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나의 영혼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재산을 사랑하는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진심이 가로막히는 그 답답함, 당신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그를 성자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집 안에서 단 한 걸음도 자유롭게 뗄 수 없는 고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도 어린 시절 형이 말했던 그 초록색 지팡이, 즉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세상을 꿈꾸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글을 썼지요. 그는 이제 백작이라는 화려한 이름 대신 농부의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는 래프 할아버지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권위를 다 버리고 나니 비로소 진짜 사람의 향기가 나는 진짜 권위가 찾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비밀경찰의 감시와 가족과의 불화는 노인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한 어쩌면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낡은 횃불 하나에 의지해 집을 나서는 82살 노인의 뒷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는 과연 그토록 갈망하던 마지막 자유를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세상이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그 작은 양심의 소리에 당신도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톨스토이가 그 차가운 겨울밤 홀로 짐을 챙기며 느꼈을 그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4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먹고 자며 13명의 아이를 키워낸 부부가 인생의 황혼기에 서로를 가장 증오하는 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1910년의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더 이상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82살의 노인 레프와 66살의 아내 소피아가 서로의 심장에 날카로운 말에 칼을 꽂으며 싸우는 잔인한 전쟁터였지요. 밤이 깊어지면 저택의 복도에는 불길한 발소리가 어른거렸습니다. 레프는 침대에 누워 숨을 죽인 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내 소피아의 발소리였지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나누어 주겠다는 비밀 유언장을 썼을까봐, 혹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일기에 적었을까 봐 밤마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문틈으로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한 번쯤 소피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그녀의 절규가 단순한 탐욕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평생을 톨스토이라는 거대한 태양 옆에서 자신의 삶을 다 태워가며 헌신했던 아내였으니까요. 그 방대한 원고를 무려 7번이나 손으로 베껴 쓰며 가정을 지켜온 그녀에게 남편의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무소유의 철학은 자식들의 미래를 뺏어가는 광기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사람의 가느다란 인연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결에 눈을 뜬 레프는 서재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아내 소피아가 램프를 들고 자신의 책상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지요. 그 순간 노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파르르 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삶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라는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가는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랑했고 또 미워했던 아내를 뒤로한 채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캄캄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 추운 밤에 버렸던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싶었던 것이지요. 82살의 노구로 한밤중에 가출을 감행하는 이 무모한 선택은 죽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영혼과 일치하는 진짜 삶을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저택의 대문을 나설 때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텅 빈 평화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어느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름 없는 작은 기차역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던 그 유명한 아스타포보 역의 불빛 속으로 향합니다. 고독한 성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끝내 아내와 화해의 손길을 나누었을까요? 당신도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하나를 잠시 내려놓고 톨스토이가 그 밤에 느꼈던 그 서늘하고도 맑은 공기를 함께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대한 데무노가 생애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간이역의 풍경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톨스토이 인생의 가장 장엄한 마침표, 그 마지막 여정을 당신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기를 바라시나요? 화려한 훈장이나 두툼한 통장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인가요? 1910년 11월 러시아의 잔인한 추위 속에서 덜컹거리는 3등 열차에 몸을 기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코트를 깊게 눌러쓰고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기침을 막으려 입을 틀어쥐고 있었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살아있는 성자라 불리던 레프 톨스토이. 그는 지금 이름 없는 방랑자가 되어 낡은 기차 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은 퀴퀴한 냄새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했지만 노인의 눈동자만큼은 창밖의 어두운 벌판을 보며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마침내 가출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저택과 아내의 감시, 그리고 귀족이라는
이선적인 껍데기를 마침내 벗어던진 것이지요. 하지만 82살의 육체는 정신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독한 고열이 온몸을 휘감았고 폐부 깊은 곳에서는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기차는 아스타포보라는 아주 작고 한적한 간이역에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역장의 작은 관사로 실려온 노인은 얼룩진 벽지와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좁은 침대를 보고 오히려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그토록 갈망했던 소박한 삶, 그 날것의 진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역장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과 낡은 모포 한 장이 그가 평생 누렸던 그 어떤 화려한 연애보다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고독한 죽음을 원했던 노인의 마지막 7일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역 주변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숭배자들이 몰려들었고 전신기는 그의 호흡 하나하나를 전 세계로 타전했지요. 역장집 문 밖에서는 아내 소피아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노인의 마지막 평온을 위해 그녀의 출입을 막아섰지요. 혼수 상태 속에서도 래프는 자꾸만 무언가를 찾는 듯 손을 허공으로 내저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 형이 숲속에 묻어두었다던 그 초록색 지팡이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주문이 새겨진 그 마법의 지팡이 말이지요.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11월 7일 새벽 6시 5분, 노인의 가쁜 호흡이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2 해를 이어온 거대한 투쟁과 방랑이 멈추는 순간이었지요. 그의 무덤에는 화려한 묘비도 십자가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초록색 지팡이를 찾으러 다녔던 그 숲속 공터에 나지막한 흙더미 하나로 남겨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기차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수많은 가방과 짐들 중에 마지막 정거장에서 당신의 곁에 남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큰 사랑에 도달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랑이라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집착이 있다면 톨스토이의 그 소박한 무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비어있기에 가장 충만했던 그 위대한 영혼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에 이름 석자를 남기고 번듯한 묘비 아래 잠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박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광활한 숲, 야스나야 폴야나에는 참으로 이상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잠든 그곳에는 묘비도 없고 그 흔한 십자가 하나 세워져 있지 않지요. 그저 나지막한 흙더미 위에 이름 모를 풀꽃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우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의 화려한 이름이었고 그가 끝내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서 그가 우리에게 건네준 그 작고 낮은 등불을 오늘 당신과 함께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인생 독본이라 불리는 지혜의 글들을 엮으며 우리 안의 이기심과 싸우는 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 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의 말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타인을 비판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늘한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톨스토이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감옥, 즉 비대해진 자아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좋은 집과 화려한 명성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가 백작의 옷을 벗고 농부의 장화를 신었던 이유는 나라는 껍데기를 얇게 만들어야만 그 틈으로 타인의 고통이 보이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달콤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점이지요. 그것은 철저한 실천이었고 땀 흘리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을 위해 빵을 굽고 낡은 구두를 고쳐주고 타인의 슬픔에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그 투박한 손과 발을 믿었지요. 아스타포보 역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였습니다. 인생은 멋지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내 이기심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거인의 긴 여행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속을 잠시 비추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숲속에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그 초록색 지팡이의 비밀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방 안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너무 많은 짐이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가볍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머리맡에 톨스토이의 그 맑은 눈동자가 머무는 평온하고 향기로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이 묵직한 삶의 교훈들 중에서 당신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친절은 무엇인가요?